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요즘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유명하죠. 캄보디아에 간 한국인들이 납치되거나 아니면 약속했던 거와 달리 가보니까 사실상 인신매매와 같은 일로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거기서 사기에 동원되고 하다가 심지어 죽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캄보디아 조직이 보통 조직이 아니라는 걸 밝혀주는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하고 영국에서 이 캄보디아 조직을 제재를 했거든요. 한국에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한 건 아니겠지만 아주 공교롭게도 그렇게 제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받은 캄보디아의 조직의 자금의 규모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캄보디아 사기 조직서 압류한 비트코인만 해도요, 무려 21조 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미 법무부 사상 최대 압류라고 하는데요. 그 소식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무부와 영국 정부가요, 캄보디아 기반 온라인 사기 조직인 프린스 그룹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요, 이 조직이 보유한 비트코인 약 12만 7,271개, 현 시가로 무려 21조 원에 달합니다. 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비트코인은요, 2020년 중국하고 이란의 합작 채굴 기업인 루비안이 도난당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가 이를 세탁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 그룹은 사실상 온라인 산적 집단과 또 마찬가지죠. 이런 산적 집단이 무려 21조 원이나 훔쳐서 갖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미 법무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천스와 프린스 그룹에 대한 기소장에는요, 비트코인 약 12만 7,271개를 압수했다는 구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이 비트코인을 보니까 아까 말한 중국과 이란 채굴 기업 루비안이 2020년에 해킹으로 도난당한 자산으로 밝혀졌는데요. 루비안은 2020년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무려 6%를 담당하던 아주 대형 채굴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보안에 허술했나 봐요. 자체 암호키 생성 알고리즘에 취약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해커들이 무려 12만 7,426개를 해킹을 했다고 하죠. 당시 루비안 측은 해커에게 자금을 돌려달라 보상하게 주겠다는 메시지를 수백 건을 발신했지만 사실은 거기 응할 이유가 없겠죠, 해커들이. 코인은 3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결국 루비안은요, 2021년에 채굴 사업을 멈추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를 담당하던 기업이 이렇게 도난당하고 난 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2024년 6월경 이 도난 비트코인이 새로운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됐고 이때부터 미국 수사당국이 해당 지갑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2만 개, 그러니까 20조 원이 넘는 돈이 있으니 전 세계의 눈이 여기에 쏠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쌌다고 해도 10조 원 이상의 금액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보자 라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고 그게 다시 나타나자마자 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법무부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프린스 그룹은요, 온라인 투자, 로맨스 사기, 해킹 등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사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암호화폐, 코인 채굴 및 거래소 운영, 카지노, 부동산 등을 통해서 세탁해 왔다고 합니다. 프놈펜 외관의 골드포천 리조트 월드를 비롯한 여러 강제 노동형 스캠 사기 단지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이들의 자체 기업에서 합법적인 자산처럼 세탁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압류된 12만 7,271개의 비트코인 역시 이 프린스 그룹을 통해 합법화된 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얘들이 이렇게 훔쳤지만 이 코인을 이런 카지노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 거래소 운영하는 듯이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합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법무부가 옳거니 잘 됐다. 따라가 보니 너희들이 이거 다 불법 자산이야 라고 해서 프린스 그룹 주소의 25개를 특정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했고 그 자산은 현재 미국 정부의 관리 지갑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압류된 비트코인이 원래 루비안의 자산이었는데도요, 미국 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산 통제권을 확보하게 됐는지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해킹 피해자 루비안과 협력해 법적 소유권 이전을 성립시켰거나 비트코인이 세탁 과정에서 미국 금융망에 진입했을 때 그냥 인터셉트 해왔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는 수사당국이 24년 코인 이동 정황을 발견할 당시 이미 해당 지갑의 통제권을 확보했을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란이 벌어놓은 돈을, 그것도 무려 2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 정부가 갑자기
내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것도 또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웃긴 겁니다. 프린스 그룹은 훔쳐서 자기들 거로 세탁해서 가지려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수사를 통해서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은 진짜 누굴 걸까요? 뭐 일단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미국 정부 지갑에 있으니까 미국 정부 걸로 보입니다만 이게 과연 근본적으로 미국 정부께 맞나 라는 생각도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국은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런던 내 자산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천즈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를 통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에비뉴 로드의 1200만 파운드 약 220억 원짜리 저택, 그리고 시티 중심가의 펜처치 스트리트의 9,500만 파운드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빌딩, 그리고 아파트 17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자산은 범죄 수익 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돼서 영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됐다고 합니다. 영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됐다는 건 이 자산들이 동결됐고 영국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갔고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도 이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이 자산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되고 나중에 어떤 몰수조차를 걸칠지 어떤 상황으로 이게 분배될지는 좀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압류는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국경 없는 범죄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발생한 비트코인 도난 사건의 자산이 4년 뒤 동남아 스캠 네트워크의 자금줄로 활용된 점은 채굴과 세탁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드러내는데요. 또 미국과 영국의 공조는 범죄 수익이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합법적인 자산으로 재순환되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 향후 국제 공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요. 이렇게 세탁된 돈이 결국은 미국한테 갔다는 게 중요한. 이 암호화폐 시대는 다들 뭐 탈중앙화돼 있고 터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미국에 이 21조나 되는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건요. 결국은 코인도 달러처럼 그리고 다른 국제 통화들처럼 미국 거쳐서 미국의 금융망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코인 거래소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도 다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코인도 그냥 이쪽 지갑에서 저쪽 지갑으로 옮기는 그런 단순한 거래가 아니고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의 손을 거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말합니다. 코인의 세상에서도 미국이 달러에서 했던 것처럼 그 중심과 시스템을 거쳐서 미국화, 미국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미국이 달러를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에서요, 지점을 한 250개 가진 중견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면. CI 방코라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카르텔이나 이런 데서 펜타닐 자금 세탁이 여기서 세탁됐어 하고 미국이 은행을 얼마 전에 사상 최초로 제재합니다. 3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CI 방코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제재되고 결국 이 회사가 뭐 안에 있는 중요 서비스들을 다 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청산이 됩니다.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국의 제재가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를 제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차단돼 있고 그 회사들은 미국과 거래 안 하면 되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서방 진영에 있는 회사, 특히 멕시코나 이런 데 있는 회사들은 미국의 제재를 맞으면 그걸로 끝이란 거를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중견은행인 CI 방코가요, 지난 10일 미국 재무부의 자금세탁 제재 이후 멕시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박탈당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고 멕시코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CI 방코는요, 지난 6월 펜타닐 밀매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가 있다고 미국 정부가 지목했고 그래서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버티다가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라고 하고 이제 청산을 결정한 겁니다. 멕시코 국가은행 증권위원회는요, 최근에 CI 방코의 은행 인가를 철회하고요, 법적 청산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멕시코의 예금보험공사인 은행저축보호기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장금 지급을 승인했고 10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의외로 멕시코의 1인당 예금 보장액이 크더라고요. 한국은 이제 올라서 1억이라고 하는데 멕시코는 예금자 1인당 최대 342만 페소 약 2억 6,400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다만 은행의 주주, 그다음에 이사, 고위임원 및 총괄 관리자는 보장 대상에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 고객들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하고 분리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들한테는 예금 보장까지 안 해주는 게 아마 멕시코의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멕시코 예금보험공사는요, 시에방코 주주들이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스스로 청산을 결정했고 자발적으로 인가 철회를 요청했다라고 했는데요. 시에방코라고 이렇게 뭐 바로 청산 절차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미 제재 이후 주요 사업을 다른 은행들로 분할 매각을 많이 했대요. 신탁 사업은요, 방코 물티바 란데로 이전했고요. 자동차 대출 포트폴리오는 방코펠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은행은 여전히 증권사 및 기업 대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청산할 때 이걸 매각하고 최소한 손실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은요, 단순한 은행 부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멕시코 금융 시스템 전체에 굉장히 중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되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이 멕시코의 금융기관을 제재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거군요. 이란,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적성 국가들입니다. 북한이나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하면서 금융 제재가 어떤 것인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적성국에서 하는 거를 미국이 멕시코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변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언제든 제재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향후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중남미 금융기관 전반에 걸쳐서 규제나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큰 은행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펜타닐 자금 세탁 단속이 국제 금융 질서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계 미국은행이나 한국계 뭐 멕시코 지점이나 이런 은행들이 빈틈을 노려서 자금 세탁에 사용될 수 있잖아요. 카르텔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국은행들을 이용해 볼까? 여기는 뭐 우리가 이용하는지 전혀 모르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이런 파생되는 부가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한국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라는 중국 윙텍의 계열사, 그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회사죠. 그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그냥 살짝 압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왜 압류했을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전해드렸듯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50% 룰, 그러니까 중국에 제재받은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제재하는 룰을 도입하면서 그에 따라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다시 가져갔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네덜란드 넥스페리아에 중국인 CEO를 교체하라 압박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의 자국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최고 경영자 교체를 사실상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압박은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장악하는 비상조치를 발동한 계기가 되는데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요, 지난 6월 네덜란드 외무부와의 회의에서 미국의 우려 거래자 예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넥스페리아 CEO가 교체돼야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우려 거래자 엔티티 리스트죠. 엔티티 리스트에 넥스페리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윙텍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럼 저기 중국인 CEO 있잖아. 니들이 꼭 교체해야 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중국이 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바꿀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덜란드 정부가 가서 그 경영권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윙테크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미국 상무부의 우려 거래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 정부는 이 넥스페리아의 영업 활동을 계속되게 하고 반도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중국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를 교체하고 그 내부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들어도 생소한 당시 상품 가용성법을 사상 처음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름으로만 봐서는 사실 Goods Available Ac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계속 팔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있다면 비상수단을 쓰겠다라는 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상품 가용성법을 발동해서 향후 1년간 윙테크가 넥스페리아 및 그 자회사들의 자산, 지식재산권, 산업 인력 변동에 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번 CEO 교체 요구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관세 정책의 강화와 맞물려서 유럽 기업들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휘말리는 단면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 네덜란드가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입한 거거든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나 중국 IT 기업들이 한국 자회사들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그 한국 자회사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는
그런 중국 회사들, 자회사들, 그다음 계열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는 한국에도 그대로 던져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고, 우리도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중국의 압박 그리고 미국의 압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아주 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